예, 방금 소개받은 장호종입니다. 제 책의 제목이 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인데요. 이건 국제기후운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라는 구호에서 따온 겁니다. 근본적 변화만이 인류를 구할 것이라는 급진적인 생각이 갈수록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구호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동시에 저는 체제를 바꾸는 것이 보통 사람들, 노동자 등 서민층의 아래로부터의 행동으로만 가능하다고 믿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후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쓴 것이죠. 많디 많은 기후 관련 서적이 있지만 저는 아끼고 절약하라는 뻔한 훈계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면서도 기후위기를 멈출 대안을 제시하려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모두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그 핵심 주장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기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자연재해가 더 잦아지고 위력도 커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름철 호우 패턴의 변화인데요.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넘어서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사회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형화되고 있고 30도를 넘는 폭염이 흔해지고 있죠. 세계적으로는 더 심각한 재난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자료화면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기온을 연도별로 표시한 건데요. 맨 위에 검은 선이 올해입니다. 올해 7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고 8월은 두 번째로 더운 달이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실로 놀라울 정도여서 기상학자들은 올해 시작된 엘니뇨가 내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두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르스는 이제는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며 시급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죠. 우리는 기후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또 다른 패턴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재난의 규모가 극대화하는 데에는 늘 사회적인 문제가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서울의 반지하방에 살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물에 익사한 그 사고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뿐 안전한 주택 공급에는 투자하지 않은 것이 이런 비극을 낳았습니다. 올해 일어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된 제방과 작동하지 않은 배수 펌프, 차량 통행을 제때 통제하지 않은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관료들은 예상치 못한 폭우였다며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가 보통 사람들의 안전에 얼마나 둔감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소방서 등 안전 관련된 일선 현장은 언제나 인력과 재원 부족에 시달립니다. 국가의 우선순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서 대중의 필요와 안전을 더욱 희생시켜 왔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소방시설이 낙후하거나 인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화재가 난 하와이에서는 소방호수에서 아예 물이 안 나왔다고 하죠. 우리는 가속되는 기후변화와 사회의 뒤집힌 우선순위라는 두 재난 사이에 짓눌리고 있는 겁니다. 약 30년 전에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기후변화의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처는 취하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그 30년 사이에 전 세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이전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자료화면은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실린 자료인데요. 지난해 G20 국가들이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쏟아부은 공적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4천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배로 늘어났죠. 2021년에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완전히 어긴 겁니다. 이렇게 유엔 기후변화 협약 30년의 역사는 완전한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 실패의 핵심 요인은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대책을 찾으려 한 겁니다. 자본주의야말로 기후위기의 진정한 원인인데 말이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두 개의 적대 관계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하나는 자본이 임금 노동을 착취하는 관계고, 다른 하나는 개별 자본들 사이의 경쟁 관계입니다. 서로 극한의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 혁신을 도입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류 경제학이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것은 무시하거나 은폐하죠.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결국 기후변화를 일으킨 것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정적 외부 효과일 것입니다. 자본 간 경쟁과 국가 간 경쟁 시스템은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이자 기후위기 대책을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요 강대국들은 거대 화석연료 기업들의 근거지이고 그 나라들의 산업은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죠. 선진국들은 탄소 중립을 외치지만 하나같이 책임을 다른 국가들로 떠넘기는 데 골몰합니다. 선진국 정부들과 기업들은 신기술 도입이나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탄소 포집 같은 상쇄 기술 개발이 대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처들의 핵심 취지는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2022년 5월에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를 보면 전 세계의 석유가스 기업들은 2030년까지 195개의 탄소폭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탄소폭탄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산화탄소를 10억 톤 이상 배출하는 초거대 석유가스 채굴 사업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195개의 탄소폭탄으로 배출될 이산화탄소 총량은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18년치에 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한 급속한 전환에 저항하는 것은 화석연료 기업들만은 아닙니다. 화석연료 산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연관 산업들과 전체 금융 시스템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미래의 이윤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자본가들조차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이 느리게 이루어지는 게 최선이라고 여깁니다. 적을수록 풍요롭다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제이슨 히켈 등은 친환경 정책으로 유명한 11개국의 탄소 배출량 감소치를 계산해서 최근 발표했는데요. 11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면서도 경제도 성장시키는 이른바 디커플링에 성공했다는 나라들입니다. 호주나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처럼 모범국으로 꼽히는 11개국의 2013년부터 19년까지 배출량 감축률은 연평균 1.6%에 불과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대로라면 이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0년이 넘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엔 산하의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기후재앙을 피하려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죠. 2022년 5월에는 2026년이 되기 전에 그 1.5도를 넘길 가능성이 48%나 된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 최소한 수억 명이 극단적 자연재해에 내몰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고가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기후위기는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그 충격을 극대화하고 있죠. 팬데믹과 전쟁, 극우의 준동, 인종차별, 여성차별 등은 기후재난이라는 불꽃을 끔찍한 비극으로 만들 위력을 가진 연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팬데믹 대처를 돌이켜보면 한 가지 진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 체제의 지배자들은 위기가 닥치면 평범한 사람들 중 일부의 생명을 아주 쉽게 포기할 태세가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엔 산하의 국제이주기구는 2050년 무렵에는 약 2억 명이 기후변화로 살던 곳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아시아 나라 출신으로 지금대로라면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도 유럽 정부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민들의 입국을 막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무려 2만 7천여 명이 지중해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2018년 이후 기후운동이 기존의 우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급진적이고 활력 있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인 예란 테르보르는 이런 변화를 반기면서 2022년에 쓴 글에서 기후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4가지 흐름에 관해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2가지는 앞서 언급한 기업주와 정부의 대처 방식입니다. 하던 대로 하기와 새로운 이윤 획득 기회로 삼기죠. 이에 관해서는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2가지는 그린 뉴딜과 탈성장론을 포함하는 반자본주의적인 흐름입니다. 그린 뉴딜은 미국의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와 영국 노동당의 전 대표인 제러미 코빈 같은 좌파가 제시한 대안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기후위기도 멈추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소득도 늘리자는 정책이죠. 전 세계의 기후운동이 이 주장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기후위기를 해결하면서 노동계급 사람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린 뉴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는 자본주의 국가를 통해서 서민 친화적인 기후해법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죠. 버니 샌더스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린 뉴딜이 탄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기후운동이 바이든의 꾀죄죄한 기후정책에 만족하라는 압력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샌더스가 제시한 진취적인 계획들에 비해 바이든의 이른바 기후 예산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한 수준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린 뉴딜을 실행하려면 정부가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기업주들에게서 대규모 재원을 징발하고 화석연료 기업들을 폐쇄해야 하는데 바이든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자본가들과 기성의 권력자들은 정말로 실효성 있는 기후대책에는 격렬히 저항할 겁니다. 이를 제압할 방법이 없는 대안은 무력해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성장론은 경제성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중에서 좌파적인 버전은 명백히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자본주의적 생산을 더 합리적인 생산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과 공통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을 더 합리적인 생산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려 나설 때 어떻게 맞설 것인지 하는 전략 문제를 공백으로 남겨두는 약점이 있죠. 웬만한 노동계급 사람들도 생활 수준 하락을 감내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공동 책임을 물으면 그런 대안은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대안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도 그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를 끝내고 완전히 다른 사회를 건설해야 기후위기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개혁을 위한 투쟁을 얕잡아 보거나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 일어났던 혁명들은 부분적인 개혁을 위한 투쟁들에서 발전했었죠. 근본적 체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화석연료 채취 금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정의로운 전환 등을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 운동이 성장하고 전진하도록 애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운동들이 서로 연결되어 투쟁이 심화되고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게 되도록 애쓴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때로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는 투쟁 경험을 통해서만 대중은 혁명적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후재앙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중의 투쟁과 각성을 기다릴 여유가 어디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혁명적 대안이 더욱 절실합니다. 실패를 거듭해온 방법들을 되풀이하는 것은 낙담과 사기 저하를 낳을 뿐이죠.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건 아닙니다. 기후위기가 가속되면 재난과 고통이 심각해지겠지만 그로 인해서 정치적 양극화와 계급투쟁도 심화할 겁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엄청난 일들이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주요 선진국들의 석탄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핵오염수 방류도 시작됐고요. 기후변화는 이처럼 세계 도처에서 파괴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죠. 이런 상황 변화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대중의 문제의식도 달라질 것이고 대규모 반란과 혁명의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기후운동이 더 크고 강력해지려면 노동계급의 참여가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자본 축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권력,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는 데 그 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흔히 논쟁 구도를 일자리냐 환경이냐로 몰아가고 적잖은 노동조합 지도자들도 기후변화 대응이 노동자들을 위협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오늘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을 위협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기후 대응을 결합시킬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기후위기가 심화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저절로 대거 기후운동에 참여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혁명적 좌파가 노동자들의 일자리 및 노동조건 투쟁과 기후운동을 연결시키는 구실을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일자리 대안과 반자본주의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이윤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노동자들의 고유의 힘을 간과하면 기후운동은 소수의 급진성에 기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는 이런 운동을 어렵지 않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심화 속에서 다양한 투쟁이 일어나고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열릴 텐데 혁명적 좌파는 그 가능성을 내다보며 현실화되도록 애써야 할 겁니다. 다양한 투쟁에 참여하면서 그 투쟁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지배자들의 이간질에 맞서 운동이 단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